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4년 대비죠. 인문 강좌 행정학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입문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표지에서 사진은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저는 사진이 없길 바랬었는데 아무튼 학원에서 사진은 넣었고, 행정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에서 머릿말 있죠. 머릿말을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PPT로 만들어 두었어요. 제 이름은 최옥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거기 PPT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행정학은 사실 어떤 과목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할 회사에 대한 학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구글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2, 3일 동안 구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오라 했대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구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오셔라. 그게 이제 면접에서 주요 주제였대요. 여러분들이 취직하시면은 국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행정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법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행정부로 들어가시죠? 그게 여러분들 취직할 회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행정학이에요, 사실은. 행정부가 어떻게 꾸려져 있고 그 행정부라는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쓰는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지식을 다 총망라해 둔 게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5과목 중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은 과거 공무원 시험은 영어나 한국사가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여러분. 과거 시험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독해 위주의 어떤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독해 위주의 과목이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문법이나 어떤 단어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국사도 있잖아요. 사소한 도자기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비록 조금 심플해졌지만 행정학은 이제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정부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암기 과목인 거냐? 제 결론은 맞습니다. 암기 과목이 맞는데 국어와 영어는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 해서 언어 과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나머지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은 그래도 암기 과목의 속성이 강한 편이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국어와 영어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문법이라든가 한자라든가 단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배웠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거를 그냥 시험 본다 생각해 보세요. 국어랑 영어는 읽을 줄 알면 빵점은 안 나오죠, 여러분. 근데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 이런 애들,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부족하면 그거를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암기 과목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지식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언어 과목이랑 암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점수가 좀 더 빨리 오를까요? 느낌상 어때요? 그냥 맞아요. 암기 과목은 외우고 있으면 바로 점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 영어가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다 읽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는 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고득점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읽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언어라는 게. 하지만 암기 과목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볼게요. 시험에서 한국사 그리고 행정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암기 과목이긴 한데 세 과목이 행정학은 다른 두 과목과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모두 암기 과목이 외워야 돼요. 근데 패러프레이징 여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학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근데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그 예전에 헬스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체육진은 헬스를 좋아해. 이퀄. 체육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 같은 뜻이죠. 근데 표현은 다를 수 있잖아요. 행정학은 의미는 같은데 표현을 달리하는 식의 출제가 자주 돼요.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암기 과목이기는 한데 행정학이 이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위에 두 개의 과목에 비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사라든가 행정법은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시험이 출제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학은 패러프레이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수반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외워야 되는 분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과목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고 출발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행정학은 압축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할까요? 지금 보면 정부에 대한 지식을 총정리한 과목이다. 이 범위를 보면 제가 행정학과 졸업했어요. 행정학과에서 4년간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행정법 지금 들으셨나요? 이론 입문 강좌? 좋아요. 그럼 행정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행정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 않나요? 총론과 강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뭐예요 여기에서? 9급은 총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7급은 강론도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 행정법 강론 내용이 행정학에 있습니까? 예, 맞아요. 행정학에 행정법 강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시험 인사혁신처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거 법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법 있죠?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뭐 전자정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거 행정법 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수험 행정학에서는 아무튼 행정학으로 넣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플러스 행정법 강론 일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구성 자체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여기서 행정학 총론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새내기가 됐다. 그때 이제 배우는 부분들 이게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거라면 강론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법 강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맞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여러분. 뭐 국방정책, 외교정책, 복지정책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게 대학교에서 몇 학점이냐면 3학점짜리예요. 3학점짜리. 그 다음 이런 거 있어요 또.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럼 인사라는 것은 사람 관리에 대한 거예요. 사람 관리. 이것도 대학교에서 3학점짜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인문 강좌에서 재무행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느낌상 뭐에 대한 것 같아요? 돈 관리제예요. 돈 관리. 이것도 여러분 3학점짜리예요. 그 밖에 뭐 조직론, 기타 환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등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행정부 한 해 예산이 근데 얼마나 돼요? 뉴스 보면. 정답입니다. 이제 550조를 넘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국가는요, 행정부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종류도 뭐가 있고 어떻게 쓰게 되는지 나름의 프로세스 절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학점짜리 분량이긴 한데 학부에서 배우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이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부분에서 고르게 시험에 출제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자치론도 있어요.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지. 이것도 우리 행정학과에서 3학점짜리거든요. 제가 이제 세봤어요. 그래서 공무원 행정학에서 다루는 행정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몇 학점을 배우는 건가? 이 수험 행정학은 몇 학점일 것 같아요? 한 24학점 정도 배우는 거예요. 24학점. 여러분 분량이 적은 게 아니죠? 많죠. 근데 이제 강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엇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느냐 그걸 추리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지.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각 파트를 다 배우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중요한 걸 추려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 빈도가 높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인 거야. 기출 빈도가 높은 것을 캐치해서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것만 잘하면 7, 80점은 수월하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했을 때. 그럼 바꿔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행정학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있겠죠. 이 안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잘 하면 7, 80점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70점 정도가 꾸준히 안 나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적인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공부가 잘못되었다. 저거 기출 빈도가 높은 거를 잘 할 때까지 딴 거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세요. 왜냐? 내가 모르는 게 좀 몇 개 나왔어. 사람인 이상 그걸 다 틀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찍어도 다 틀리진 않잖아. 근데 기출 빈도가 높은 거를 자꾸 틀려주면은 모르는 거 맞춰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시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업 때는 잘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럼 선생님은 보수적이거든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영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대다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지 않고 에너지를 균등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벨상 받은 사이먼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1년 동안 공부해서 머리에 넣을 수 있는 평균치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실력이 늘 수 있으려면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저 선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 공부해서 머리에 넣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거 내가 아예 본 적도 없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중요한 거 잘하면 점수 기본적인 점수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야지 행정학을 정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라든가 행정법과는 다르게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선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향은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워딩을 바꿔서 출제해도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좀 급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이해가 먼저 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낯선 개념들을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일단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다 보면 이해는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내가 뭔가를 배웠어?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너무 급해하진 않아도 좋아요.
이거는 우리 수능 같은 데 보면은 대한민국 전국에서 정말 수업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수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말 연구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수업을 이렇게 쭉 듣고 있어도 바로 탁 한 번 듣고 이해된다 이런 경우 되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들은 상태에서 내가 그걸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이해는 차근차근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그럼 그 이해가 수반되면 문장을 바꿔서 출제해도 여러분들은 시험을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가는 거지. 입문서 활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활용법이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개념에 대해서 좀 익혀보도록 노력하자는 게 이 입문 강의의 취지가 되겠고, 교재에 수록된 틀잡기 및 개념을 위주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볼 텐데 12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12페이지. 거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행정학인데 텍스트로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텍스트가 많이 없죠.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행정학은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갖다가 텍스트를 똑같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바로 점수화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문 강의에서는 이렇게 낯선 개념들을 내가 가까이 다가가 보고 느끼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재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14페이지 가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틀잡기 칸 이런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위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틀잡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 틀잡기라는 건 뭐냐면 개요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쭉쭉 파악해 나간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 강의를 몇 개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행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거나 한 것들은 이제 수업 마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학원 쪽에 얘기해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입문 수업이니까 제가 교재를 보면 되게 압축적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3시간만 여러분들이 딱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주마다. 그러니까 3시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업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간 수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제가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진도가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1시간 더 해서 맞춰가지고 진도를 무사히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12페이지에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어디로 취직하는 거냐.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직할 회사는 행정부다. 그렇죠? 행정부예요.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부의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 되겠죠, 여러분. 심플하죠?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서는 행정학을 정부학 이렇게 부르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행정학은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중요하다? 면접 시험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서 묻는 거 있잖아요. 뭐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을 크게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면접 내용이잖아요. 지식에 대한 부분 있죠. 행정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쓰이는 사실은 과목이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돼. 플러스 행정법까지. 그렇지. 그거는 이제 법체계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장소는 행정부다. 제가 국가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했을 때 상권분립체계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률을 제정을 하죠, 여러분. 그렇죠. 법을 제정을 하죠.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한 대로? 얘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가 관리하다 보면은 나라 안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을 해석해서 판단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분쟁 해결 기능 같은 걸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부분은 행정학에서는 요쪽의 섹터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쪽으로 취업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시장이라는 부분은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공간을 시민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혹은 우리가 뭔가를 판매하는 그 모든 장소 이걸 마켓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개를 상권분립 체계라고 하고 행정학은 이 행정부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것이다. 됐죠 여러분? 감을 딱 잡아야 돼. 행정부의 역할을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교재에서 한번 보면 운전면허증은 다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운전면허증을 힘들게 땄었어요 사실은. 아무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해당 기능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면허증 보면은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면허증 발급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감염병 관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셨잖아요. 지금 여기 질병관리청 있죠. 혹시 상식 테스트. 질병관리청은 어디 행정각부 소속이다? 정답. 잘하셨어요. 보복부라고 적을게요. 보복부. 보건복지부. 소속의 외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질병 관리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럼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국회에서 정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 기초해서 전염병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룰을 정하고 행정부는 이걸 집행을 해준다. 근데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약간 추상적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이를 약간 구체화해서 이제 명령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만들기도 하고 국무총리도 령을 만들기도 하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부령을 만들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법률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지. 이런 얘기들은 아마 행정법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사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조금 교재에서 그 13페이지죠. 행정부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행정부를 이제 주연 배우로 생각하는 거구나. 행정학은. 그러면 행정부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 많이 씁니까? 잘하셨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방정부라고 부르면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유는 있는데 원래 거버먼트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입법기능, 사법기능, 행정기능을 다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능이 없게? 정답! 사법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 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를 뭐라고 하는 거야? 다 중앙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중앙정부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합쳐서 행정부라고 한다. 감 잡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면은 여기서 취직할까요? 지자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작년에 붙었던 제자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90점 나왔고 지방직에서도 90점 나왔고 이게 두 개씩 틀려가지고 이관왕을 했었거든요. 나이도 많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누나였으니까.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뒤늦게 이제 공무원 준비 시작해서 딱 1년 공부해서 붙으셨는데 그 1년 딱 공부해가지고 고득점 받아서 붙는 분들은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은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영어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나머지 네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빨리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분이 지금 공부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공부가 아니라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병무청에서 근무한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병무청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 중앙정부죠.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직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작성할 때 지금 현행은 아니고 앞으로 될 예정인 조직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18부 3처 19청 6위원회 체계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8부라는 거는 뭐냐면 18개의 행정각부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행안부는 들어보셨죠? 뒤에 부자로 끝나는 게 총 몇 개다? 18개다. 지금 그 뜻인 거예요. 이 18개의 행정각부는 대통령 통할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라고 적겠습니다. 같이 적을게요. 대. 자, 그 옆에 3처 나왔죠, 여러분. 3처. 처라고 끝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식약처 같은데, 법제처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국무총리 소속의 처예요.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의 처 3처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국이라고 적어둘게요.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지금 19청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 보복부 밑에 질병관리청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청이라는 조직은 어디 소속으로 있다고 보면 돼? 장관 소속으로. 부니까 장관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장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중앙정부 체계인 거니까. 선생님, 6위원회는 뭡니까?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중앙정부 조직도를 보면 다 뒤에가 부, 처, 청으로 끝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런데 위원회 형태인 중앙정부도 있기는 해요. 위원회 형태인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표현도 해. 이걸 갖다가 행정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6개가 있어요.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들어봤어요? 여기 6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송에 나갔다 치고 거기서 막 욕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들어보셨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불공정 거래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누군가가 막 야 어디 학원 1위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봐봐. 학원이 2위인 학원 있어요? 우리는 2위다. 한 군데도 없죠. 다 1위야 다 1위. 그러니까 이게 허위 광고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허위 광고라고 판단해보면 증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공정거래위 역할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배경 색상으로 처리해 두었거든요. 방통위 체크해 두시고 행정위원회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위원회 조직이라고 해서 다 행정위원회는 아닌 거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소속 밑에 여기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공정거래위로부터 해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 조직 있죠. 쭉 다 묶어두세요. 이렇게. 얘네들 다 행정위다 이 말 하는 거야. 아까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 소속의 3처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지. 국무총리 밑에 인혁처. 여러분 인혁처 많이 들어봤죠? 인사행정 집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법제처, 식약처. 우리 행정학은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나 친절한지 그 포스를 느끼게 돼. 다 외우게끔 설계가 돼 있어. 지금 봐봐. 처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처자로 끝나잖아.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어떻게 외우는 거야? 무슨 처로만 끝나면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요. 뒤에 처로 끝나잖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지. 그 밑에 이제 18개 행정각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가보훈부까지 이제 있습니다. 원래 국가보훈처였어요. 근데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국가보훈부가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튼 쭉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행정각부 밑에는 청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뭐 하는 데 같아요, 느낌상? 얘는 여러분 이거예요.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아, 돈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제 여러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뭘까요? 인공지능화예요. 인공지능화. 그러니까 인공지능화라는 거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 정부 조직 내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이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방직 공무원이 됐다. 내가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 제일 힘든 게 뭘까? 그럼요. 민원 업무가 힘든 거야. 민원 업무.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민원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그 민원 업무를 만약에 로봇이 알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예요. 됐죠? 뭐 그런 것들이다. 각각의 기능을 쭉 다 수행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해드릴게요. 행안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행정안전부. 자 보세요. 어떤 표현 들어가요? 안전이라는 표현 들어가죠, 여러분. 안전.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밑에는 어떤 청이 있어요? 경찰청이 있고 뭐가 있다? 소방청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또 볼게요. 교육부 있거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체크해두고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소속된 외청이 없음 이렇게 적어두세요. 외청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뭐예요 선생님? 근데 OX 되는 거야.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의 외청이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야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 이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독립적인 교육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소속의 외청이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잡아주는 거 몇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한번 봤고 환경부도 그래도 많이 회자가 되죠. 환경부. 지금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기상청이 있죠. 기상 예측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환경부 밑에. 보복부도 한번 요거 체크해 둘게요.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인데 질병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있어요. 무역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 특허청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 체크해 두세요. 특허를 내주고 돈도 벌고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자, 특허청은 산자부 산하 외청이다. 이러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게 되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청이라든가 위에 있는 부 이런 곳에서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그 그림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있죠,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에다가 대통령 소속 이렇게 적어두세요. 대통령 소속이다. 방통위. 여러분 근데 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을까요? 위원회 조직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최 선생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제일 많이 나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방송 쪽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 신념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옛날에 관습처럼 지금 내려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교재 한번 보세요. 잠깐 17페이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풀어보시죠. 지금 저랑 같이 푸시면 돼요. 보세요.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선지죠?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국회직 9급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까 최 선생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행정학은 정부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넓지만 기출 빈도만 높은 것만 잘해도 기본적 점수 무조건 받는다. 그럼 18개 행정각부 다양한 외청 기능들 엄청 많겠죠, 사실은. 정보조직법 내용은.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딱 찍어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하는 거야.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하부이제 행정기구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해양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 행정안전 생각하셔라. 이러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다고 했지. 해양경찰청이 있다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해양이라는 표현을 빼면 되겠죠.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저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산하 외청이에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이 있고 육지경찰이 따로 있는 거지. 그리고 행안부가 선생님 안전관리 기능만 수행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자정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자정부.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전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정부 체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전자정부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기능도 행안부가 수행을 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사항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해요, 여러분. 이게 회사로 치자면, 민간 회사로 치자면 약간 어떤 느낌? 총무팀 같은 느낌? 예, 그게 바로 행안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진짜 똑똑해야 돼요, 행안부 장관은. 진짜 똑똑해야 돼.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이 가서는 되기가 힘들어. 되게 입체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교육청은 교육부 외청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청은 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외청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왜 풀어드렸냐면 행정학이라는 게 되게 낯설고 양이 많은 과목이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봤을 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 말인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면 행정학은 그냥 효자 과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한국사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인정해요. 왜 그러냐? 한국사가 요즘에 옛날보단 쉬워져서 그래. 한국사 자체도 엄청 어려운 과목이지 사실은. 옛날보다는 조금 수월해져서 행정학이 조금 더 뭐 한국사보다는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험가에서 회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독이라는 얘기.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 못 봤던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방정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지자체라는 표현 쓴다 이 말 하는 거지. 그럼 지자체의 구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틀잡기 부분을 보시면 중앙정부는 우리가 아까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18개 행정각부가 있고 3처가 있고 블로블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거가 아닌 나머지 정부를 지자체라고 하는 거죠. 지방정부. 얘네를 다 묶어서 이제 지자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지자체가 두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이하게. 그렇죠. 지금 위에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아래에 있는 지자체가 있죠. 위에 있는 지자체가 큰 거예요? 아래에 있는 지자체가 큰 거예요?
위에 있는 지자체가 큰 거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것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야. 위에 거는 광역, 넓은 지역이다 이 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거는 기초, 작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대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동작구 안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 동작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보셨어요? 부평구 같은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천광역시 군도 있거든요, 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강화군 같은 거. 선생님의 아버지 고향이에요. 강화군. 아무튼. 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해볼까? 그럼 경기도 수원시는 다 들어보셨죠? 좋아요. 수원시. 가평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광역과 기초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있어요. 이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제주도라고 안 하고 정식 명칭은 뭐야? 특별자치도라고 하지. 제주특별자치도.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있고 세종시가 있다.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하고 세종시 밑에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험에서 잘 나와요. 뭐가 없다고요? 기초가 없다. 적어두세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나오지, 저거. 근데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제주도 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가 어디예요? 아래는 서귀포시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요. 갈 날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튼 선생님 여기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는데 이거 기초 아니에요? 지자체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얘를 행정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시. 선생님 이 행정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지자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제주시장은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장 있죠. 제주시장은 주민의 선거로 뽑는 거예요, 투표로? 여러분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명직이라는 게 뭐야?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뜻인 거야. 근데 동작구청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으로 뽑는 거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면 행정구역이냐 이 차이는 뭐냐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주도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들 임명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도지사는 당연히 선거로 뽑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지자체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를 내가 또 확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동작구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동작구를 한번 지금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동작구청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청이 있고 동작구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작구의회가 있죠. 항상 구청 옆에는 지방의회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동작구청 어디 있어요? 노량진에서? 우리 학원에서 나가가지고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동작구청 있죠. 점심시간에 가봐요. 거기 이제 식사하러들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그럼 구청 바로 맞은편에 동작구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는 게 편안할까? 그래도 그렇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로 간다 이러면은 한 뭐 2년 정도 고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 주민센터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 랜덤인 것 같아.
그거는 또 주민센터에 있으면 있을수록 민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일선에 있는 거니까. 구의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구의회. 그럼 구의회는 구의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구청장이네.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의회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다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에요. 아무튼 여기 의원들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지. 구청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임명직이에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 뽑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자체, 자치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행정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무국이 있죠. 여러분 이거 사무국이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이겠어요? 지방직 공무원이겠어요? 찍어볼까? 지자체에 있으니까 지방직이에요. 지방직 공무원들인데 여기 의회 사무국에서도 근무한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할까요? 의원들이 일하잖아요. 의원들이. 그거 이제 보조하는 역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국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이즈마다 약간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어. 사무처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그럼 사무처라고 표현할 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일 땐 사무처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않을 때는 혹은 국이나 과 다양하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아무튼 사무처, 국, 과 여기서도 지방직 공무원 일한다. 자, 내가 좋은 팁 하나 알려줄게.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에서 필기 컷이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 저기서도 필기 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과목 똑같이 봐요. 몇 점일까요? 그래도 나는 수험생이면 내가 몇 점 받아야 되는지는 알아보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대충 몇 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는 모르시죠, 잘. 여기는 작년에 몇 점 받았을까? 평균 컷이.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방직이니까. 여러분 70점 정도면은 여유 있게 붙으십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소문 다 냈거든. 근데 지역마다 약간씩 달라. 지역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거든. 시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사무처 직원을 뽑거든요. 여러분들 지방직 채용공고 날 때 같이 넣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채용공고 냈을 때. 그럼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그래도 80 초반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본인의 집이 어딘가에 따라서 의회 사무처는 몇 점이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세요. 본인이 지방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어려운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공무원을.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선생님도 공부했었거든요, 예전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하실 때는 있잖아.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성실한 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맥락 속에서 공부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노력이라는 것도요.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노력보다 조금 덜 해도 갈 수 있는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보세요? 경력 채용을 들어가면 되지. 경력 채용이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에. 그걸 몰라서 못 하실 뿐이에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2년 정도 경력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라는 곳은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선생님은 왜 안 들어가세요? 저는 공무원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경찰 공무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사실은 경찰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제가 제자들 이제 가르쳐 보면은 부모님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기 싫어서 이제 민간 기업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찰 생활을 하실 때는 근무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무 진짜 힘들고 여러 가지 그때는 하루 일하고 하루 자는 시스템이었거든.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약간 힘든 모습이 많이 기억이 있어서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아무튼 시험 제도는 다양하다.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라. 군무원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데. 자, 14페이지에서 보면요. 자치권에 대한 이해라는 3번 양괄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필기를 해볼 거예요. 자치권이라고 하면 자치입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국회가 법률을 정하고 행정부가 명령 같은 거 정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 내지는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이제 말하는 조례라는 것은 중앙정부로 치자면 국회가 정한 법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가 정한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럼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규칙이라고 한다. 이따 같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치입법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해당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권이다. 그럼 자치행정권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권한, 자치조직권. 그 다음에 재정권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돈 관리에 대한 거. 등이라고 적을게요. 왜냐하면 행정권 이랬을 때는 이거를 법에서 어떤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 아무튼 돈 관리,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행정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자치 사법권이다. 이거를 일반적인 자치권의 범주 안에 넣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치 사법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자치사법권 인정 않는다. 어렵지 않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1번 동그라미 자치권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